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아빠. 그 개새끼한테는 죽어도 말하면 안 돼. 내가 눈 뜬 거 그 새끼가 알면 나 진짜 죽어. 새벽 3시 40분. 서울 도봉구 창동. 지은 지 30년이 넘어 비만 오면 곰팡내 섞인 습기가 올라오는 낡은 주공아파트 한방. 정막을 찍고 걸려온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간신히 기어나온 짐승의 비명 같은 피 섞인 절규였다. 나는 잠결에 더듬거리며 받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그대로 돌이 되어버렸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쿵쾅거렸다. 옆자리에서 앓는 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아내 영자가 깰까봐 나는 급히 입을 틀어막고 몸을 웅크렸다. 수진이니? 너 지금 수진이 맞아? 의식이 돌아온 거야? 지금 병원이야? 목소리가 잘게 떨렸다. 3개월이다. 내 딸 수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를 다치고 산송장처럼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시간이 무려 석 달이었다. 의사놈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고개를 저었고 나는 매일 밤 소주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반가움보다 먼저 들이닥친 것은 딸의 목소리에 서린 서늘한 살기였다. 아빠, 제발 내 말 들어. 시간이 없어. 강서방 그 새끼 지금 병원에 없어. 그 틈에 내가 간호사 언니 전화 빌려서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쌍문동 집으로 가줘. 쌍문동? 내 신혼집 말하는 거냐? 거긴 왜? 강서방은 어쩌고? 아빠, 묻지 말고 그냥 가. 가서 안방 화장실 환풍기 뚜껑을 열어봐. 거기 내 핸드폰 있어. 액정 다 박살난 검은색 폰. 그거 무조건 찾아야 해. 그거 없으면 우리 다 죽어. 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섬뜩할 정도로 냉정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갓 깨어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게 무슨 소리야? 핸드폰이 왜 환풍기에 있어? 강서방이 널 얼마나 끔찍하게 간호했는데. 그 착한 놈을 두고 개새끼라니? 나는 도저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되물었다. 사위 강민호. 그는 넉넉지 않은 우리 형편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수진이와 결혼해준 고마운 놈이었다. 사고 이후 다니던 중소기업의 휴직계까지 내고 병원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딸의 대소변을 받아내던 놈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저런 효자 사위 없다며 혀를 내둘렀고 나 역시 그를 친아들처럼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딸의 대답은 내 70평생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착한 놈. 아빠, 나 사고 난 거 아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방안을 맴돌았다. 그 새끼가 밀었어. 계단에서. 날 죽이려고 등 뒤에서 밀어버렸다고.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시야가 핑 돌았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며 벽을 짚었다. 손톱이 벽지를 긁어드르륵 소리가 났다. 민호가. 널 밀어? 응. 그리고 나 깨어난 거 알면 그 새끼 다시 와서 내 산소호흡기 뗄 놈이야. 그러니까 제발 아빠. 지금 당장 가서 핸드폰 찾아. 거기에 다 있어. 그 새끼가 왜 그랬는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거 찾아서 내일 아침 아무도 모르게 병원으로 가져와 줘. 엄마한테도 말하지 마. 엄마 놀라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창밖에는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빗소리가 마치 딸이 계단에서 구르던 소리처럼 혹은 내 머리통을 깨부수는 망치 소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강민호. 그 서글서글한 눈웃음. 내 손을 잡으며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수진이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라고 말하며 울먹이던 그 얼굴. 그 모든 게 가면이었다고. 살인자의 얼굴이었다고. 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장롱문을 열었다. 낡은 점퍼를 꺼내 입는데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이 식도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 힘들었다. 자고 있는 아내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아내는 딸의 사고 이후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다. 깨울 수 없었다.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나는 나직이 읊조리며 안방을 나섰다. 현관 신발장에 놓인 둔탁한 장돌이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지금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다. 증거다. 딸이 말한 그 핸드폰. 나는 우산도 쓰지 않고 아파트를 뛰쳐나갔다. 새벽 4시를 향해 가는 창동 골목길은 음산했다. 가로등은 빗줄기에 가려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빗물 고인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흙탕물이 바지 밑단을 적셨다. 내 낡은 1톤 트럭 포터에 시동을 걸었다.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쌍문동 한양 아파트. 딸 내외가 전세 대출을 끼고 간신히 마련한 보금자리. 그곳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백미러를 힐끔거렸다. 혹시라도 강민호 그놈이 내 뒤를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벌써 눈치채고 집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평범한 버스 기사였던 내 인생에 난생 처음으로 살이라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트럭은 빗길을 뚫고 쌍문동 언덕을 기어 올라갔다. 수진이 내가 사는 아파트는 지은 지 25년 된 복도식 아파트였다.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고 이중 주차된 차들 사이로 간신히 트럭을 밀어 넣었다. 비는 그칠 기미 없이 퍼붓고 있었다.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차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지 점검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12층. 평소라면 무릎이 아파 쉬엄쉬엄 올라갔을 높이였지만 나는 단숨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사위놈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이가 갈렸다. 1204호. 복도 끝집. 현관문 앞에 서자 센서등이 깜빡거리며 켜졌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어록 덮개를 올렸다. 비밀번호. 수진이 생일 524. 삑삑삑삑. 띠리릭. 문이 열렸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현관문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냉기가 훅 끼쳐왔다. 사위놈은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제 볼일을 보러 갔을 터였다. 나는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섰다. 익숙한 집이었다. 내가 도배를 도와주고 아내가 김치통을 들고 수없이 드나들었던 집. 하지만 오늘따라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결혼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쳐다보는 것조차 역겨워 고개를 돌렸다. 안방. 딸이 말한 곳은 안방 화장실이었다. 안방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다. 호라비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인 불쾌한 악취였다. 침대 위에는 사위놈이 벗어던진 와이셔츠와 양말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극정성 간병인이라던 놈이 집구석은 이 꼴로 해놓고 살고 있었던 거다. 나는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다. 불을 켜고 문을 잠갔다. 좁은 화장실 천장 구석에 환풍기가 보였다. 낡아서 플라스틱 덮개가 누렇게 변색된 환풍기였다. 의자를 가져와 밟고 올라섰다. 십자 드라이버가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 틈새에 쑤셔넣고 덮개를 젖혔다. 우두둑. 플라스틱 걸쇠가 부러지며 덮개가 열렸다. 먼지가 뭉텅이로 떨어져 내렸다. 나는 눈을 찡그리며 환풍기 안쪽으로 손을 쑤셔 넣었다. 끈적한 기름때와 먼지가 손에 묻어났다. 더듬더듬. 손끝에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이 닿았다. 찾았다. 검은색 스마트폰. 수진이가 쓰던 그 갤럭시 폰이었다. 꺼내서 확인해보니 상태는 처참했다. 액정은 거미줄처럼 박살이 나 있었고 뒷면도 어디 모서리에 강하게 찍힌 듯 움푹 패여 있었다. 이건 단순히 떨어뜨려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부수려 한 흔적이었다. 나는 폰을 가슴에 품었다. 딸의 억울함이, 그날의 공포가 이 차가운 기계 덩어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띠리링 마이너스.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새벽 4시 반. 이 시간에 누군가 올 리가 없는데. 나는 화장실 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아이씨, 비는 왜 이렇게 오고 지랄이야. 사위 강민호의 목소리였다.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여 있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다. 자기야, 천천히 좀 가. 나 구두 굽 나갈 뻔했잖아. 여자 목소리. 젊은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뒤이어 들려왔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 딸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새끼가 여자를 집에 들여. 그것도 이 새벽에? 아, 미안. 우리 자기 젖었어? 오빠가 닦아줄게. 거실에서 들려오는 끈적한 웃음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나는 주먹을 입에 물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놈들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수진이가 말했다. 그거 없으면 우리 다 죽어. 지금 내가 여기서 난동을 부리면 증거인 핸드폰을 뺏길지도 모른다. 저놈은 이미 살인 미수를 저지른 놈이다. 나 하나쯤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저벅. 발소리가 안방 쪽으로 다가왔다. 오빠, 근데 그 식물인간 옆였네. 진짜 안 깨어나는 거 맞지? 나 좀 찜찜해. 아, 걱정 말라니까. 의사가 그랬어. 뇌가 순두부처럼 돼서 평생 못 일어난다고. 그냥 숨만 쉬는 고깃덩어리야, 고깃덩어리. 고깃덩어리. 내 금쪽 같은 딸을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을 고깃덩어리라고 불렀다.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비릿한 피맛이 났다. 그래도 보험금은 언제 나와? 나 오빠 믿고 카드값 잔뜩 썼단 말이야. 곧 나와. 사망보험금은 죽어야 나오지만 후유장애 보험금은 곧 신청할 거야. 5억 정도 나오니까 그거 나오면 일단 급한 불 끄고 해외로 뜨자. 이 냄새나는 닭장 같은 아파트도 지긋지긋하다. 문고리가 돌아갔다. 철컥. 안방 문이 열렸다. 나는 화장실 문 뒤에 숨을 죽이고 쥐 죽은 듯이 서 있었다. 다행히 화장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그진 않았다. 잠겨 있으면 의심할 테니까. 일단 씻자. 찝찝해. 여자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화장실 쪽으로 오고 있었다. 발소리가 화장실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화장실 문 손잡이를 안쪽에서 꽉 잡았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만약 문을 연다면. 나는 주머니 속의 차 열쇠를 무기처럼 쥐었다. 아, 잠깐만. 나 목말라. 물 좀 줘. 냉장고에 있어. 기다려봐, 내가 가져올게.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다. 주방 쪽으로 향했다.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나갈 수 없다. 놈들이 주방에 있는 틈을 타야 한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었다. 안방은 어두웠다. 거실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안방을 빠져나왔다. 거실 소파 뒤로 몸을 숨겼다. 주방에서는 냉장고 문 여는 소리와 물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근데 저 사진 좀 치우면 안 돼? 재수 없어. 알았어. 내일 갖다 버릴게. 놈들이 낄낄거렸다. 그 틈에 나는 현관으로 몸을 날렸다. 신발을 구겨 신고 도어록을 열어야 했다. 소리가 나면 끝장이다. 다행히 도어록에는 매너 모드 버튼이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면 띠리릭 소리가 날 것이다. 나는 밖에서 천둥이 치기를 기다렸다. 하늘도 내 편인지 번쩍하더니 콰르릉 하는 굉음이 울렸다. 바로 그때 문을 열었다. 끼익. 오래된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무슨 소리야? 주방에서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소리 같은데? 바람인가? 문 다 닫았는데. 발소리가 거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미친 듯이 현관문을 닫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 계단을 향해 달렸다. 철컥. 뒤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사위놈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다. 나는 이미 1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반쯤 구르고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뻔했지만 난간을 붙잡고 버텼다.
빗소리가 나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를 덮어주기를 간절히 빌며 나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새벽 6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는 부슬비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트럭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심장이 진정되지 않아 우황청심환을 하나 씹어 삼켰지만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품에 안은 박살난 휴대폰이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가슴을 데우고 있었다. 사람들의 출근 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 아산병원. 그 으리으리한 건물 앞에서 내 낡은 트럭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 어떤 거부보다 더 큰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였지만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아는 간호사에게 사정에 몰래 들어갈 생각이었다. 다행히 딸이 말했던 그 간호사 언니가 누구인지 짐작이 갔다. 야간 근무를 주로 서던 눈이 크고 착해 보이던 김 간호사였다. 3층 중환자실 앞 복도. 나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카트를 끌고 나오는 틈을 타 입구 쪽으로 다가갔다. 데스크에 김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는 입술에 검지를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비상구 계단 쪽으로 이끌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수진이 정말 깨어난 겁니까? 내 물음에 김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주일 전부터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처음엔 눈만 깜빡였는데 3일 전부터는 말도 조금씩 하셨고요. 그런데 환자분이 저한테 비나이다시피 애원하셨어요. 남편한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자기가 죽는다고. 그래서 여태 숨긴 겁니까? 네. 남편분이 면회 올 때마다 환자분이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 자는 척하셨어요. 심박수 모니터가 요동치는 걸 제가 기계 오류라고 둘러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버님, 남편분 이상해요. 김 간호사의 얼굴에 혐오감이 스쳤다. 처음엔 지극정성인 줄 알았는데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병실에 들어와서 환자분한테 이상한 말을 속삭이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제가 약을 가지러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왜 아직도 안 뒤져 질긴 년이라고. 그러면서 환자분 산소 마스크 줄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는데 정말 소름 끼쳐서 나는 주먹을 꽉 쥐어 벽을 쳤다. 콘크리트 벽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지금 들어가 봐도 됩니까? 김 간호사는 망을 봐주겠다며 나를 1인실로 옮겨진 딸의 병실로 안내했다. 원래는 다인실에 있었지만 강민호가 돈 걱정 말고 편하게 가게 두자며 무리해서 1인실로 옮긴 터였다. 남들 눈에는 아내를 위한 배려였겠지만 실상은 보는 눈 없이 죽이기 편한 장소를 만든 것이었으리라. 병실 문을 열었다. 하얀 침대 위에 수진이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뼈만 앙상했고 머리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다. 내가 들어서자 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하더니 이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빠.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나는 달려가 딸의 마른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 수진아. 아빠 왔다. 아빠 여기 있어. 가져왔어? 핸드폰. 그래, 가져왔다. 여기 있다. 나는 품에서 박살난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딸은 그 흉측한 고철 덩어리를 보며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해. 수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3개월 전 그날, 수진이는 남편 강민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본 남편의 태블릿 PC에서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횡령 장부를 발견한 것이다. 강민호는 회사 공금을 빼돌려 주식과 도박으로 날렸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내연녀와 짜고 내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은 상태였다. 내가 다그쳤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비상구 계단으로 나를 끌고 갔어. 말로 하자면서. 그리고는 내 핸드폰을 뺏어서 바닥에 패대기 쳤어. 신고 못하게 하려고. 내가 도망치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내 어깨를 잡더니 잘 가라, 보험금이나 내놓고 꺼져라고 하면서 밀었어. 수진이는 계단을 구르던 그 순간의 고통이 다시 느껴지는지 눈을 질끈 감았다. 굴러떨어져서 몸이 안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터벅터벅 내려왔어. 그리고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 확실히 죽었어야지. 아프지? 금방 끝날 거야. 그러고는 119에 신고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어. 여보, 정신 차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는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내 딸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죽어가며 그 악마의 연기를 듣고 있어야 했다니. 그리고 며칠 전 밤에 놈이 왔었어. 내가 깨어난 줄 모르고 내연녀랑 통화하면서 낄낄거렸어. 인연이 아직도 숨이 붙어 있네. 오늘 밤에 산소 호흡기 꺼버릴까? CCTV 사각지대라서 괜찮을 텐데라고.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 숨 쉬는 소리도 못 내고. 놈이 나갈 때까지 죽은 척하고 있었어. 딸은 내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아빠, 나 살려줘. 나 살고 싶어. 그 새끼 감옥에 쳐넣어줘. 우리 엄마 아빠랑 다시 밥 먹고 싶어. 나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다. 앙상한 등뼈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내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슬픔이 아니었다. 이것은 맹수와도 같은 분노였다. 걱정 마라. 수진아.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 인생 가장 낮은 목소리로. 아빠가 그 새끼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죗값 치르게 할게.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그때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발소리였다. 사위 강민호였다. 딸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다. 아빠, 왔어. 그 새끼가 왔어.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딸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자라. 자는 척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병실 문이 열렸다. 장인어른?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강민호였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고급죽 포장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선량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면처럼 쓰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내연녀와 뒹굴며 내 딸을 고깃덩어리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나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주머니 속에서 박살난 핸드폰을 꽉 쥐었다. 나의 연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그래. 민호 자네 왔는가? 비가 많이 오네. 나는 놈을 보며 웃었다. 내 평생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장인어른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식은땀도 흘리시고. 강민호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내 이마에 손을 뻗었다. 그 하얗고 매끄러운 손이 내 눈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힐 뻔했다. 저 손이다. 내 딸의 등을 밀어버린 손. 수진이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산소호흡기를 때려 했던 그 살인자의 손. 나는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억지로 삼키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내 생애 가장 비굴하고 가장 처절한 연기였다. 아니다. 늙으니까 비만 오면 온몸이 쑤셔서 그래. 밤새 잠을 좀 설쳤더니 기운이 없구만. 그러게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간병은 제가 하면 되는데. 아버님 쓰러지시면 저랑 수진이 마음 찢어져요. 놈은 혀를 차며 내 어깨를 주물렀다. 그 손길이 마치 독사가 목을 감아오는 것처럼 소름 끼쳤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박살난 핸드폰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뾰족한 파편이 손바닥을 찔러 알싸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내 정신을 맑게 붙잡아 주었다. 자네가 고생이 많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매일 이렇게 들러주고. 당연한 일을요. 수진이 제 목숨 같은 여자잖아요. 제가 지켜야죠. 민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익숙하게 수진이의 이불을 정리했다.
그러고는 잠든 척하고 있는 딸의 뺨을 어루만졌다. 수진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공포. 딸은 지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겁에 질려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헛기침을 크게 했다. 크흠. 그나저나 민호 자네 밥은 먹었나? 내가 오는 길에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사올 걸 그랬네. 아니요, 아직이요. 수진이 얼굴 보고 회사 들어가려고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올해는 못 있어요. 그래. 그럼 어서 가봐.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 자네까지 쓰러지면 누가 돈 벌어오나. 나는 놈을 병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등을 떠밀었다. 놈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민호는 못내 아쉬운 척 수진이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장인어른. 수진아, 오빠 갔다 올게. 빨리 일어나야지, 응? 놈은 수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악마의 키스. 나는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쥐고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민호가 병실 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문을 잠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빠. 수진이가 눈을 번쩍 떴다.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었다. 저 새끼. 내 몸 만질 때마다 소름 끼쳐서 죽고 싶었어. 아빠, 핸드폰. 그거 고칠 수 있어? 저거 다 부서졌는데 어떡해? 나는 바닥에 앉은 채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액정은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갈 정도였고 본체는 기역자로 꺾여 있었다. 일반 대리점에서는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을 게 뻔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안에 놈의 목줄을 쥘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예전에 버스 운전할 때 알던 놈이 있어. 용산 전자상가 귀신이라고 불리던 놈인데 물에 빠진 차에서 건진 블랙박스도 살려내던 기술자야. 그놈한테 가면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넌 여기서 죽은 듯이 버텨야 한다. 간호사 선생한테 부탁해놨으니 놈이 오면 무조건 자는 척해. 아빠가 증거 찾아서 올 때까지 절대 눈 뜨면 안 돼. 응. 알았어. 아빠 조심해. 그 사람 눈치 빨라. 들키면 안 돼. 나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 끝에서 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없이 고개를 숙여 부탁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 역시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무언의 동맹이었다. 병원을 빠져나오니 빗줄기가 더욱 굵어져 있었다. 낡은 트럭에 올라탄 나는 곧장 강변북로를 탔다. 목적지는 용산, 아니, 이제는 을지로 세운 상가 뒤편 골목으로 숨어버린 장 박사의 작업실이었다. 장 박사. 본명은 아무도 몰랐다. 과거 90년대 용산 전자상가에서 밀수 기판을 조립하던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다. 그는 돈만 주면 도청기 탐지부터 박살난 하드디스크 복구까지 못하는 게 없는 음지의 기술자였다. 오전 9시. 출근 시간 정체에 갇혀 도로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내 속은 타들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물이 흙탕물로 뒤집혀 흐르고 있었다. 마치 내 심정 같았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내 귀에는 사위놈의 고깃덩어리라는 말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을지로 좁은 골목길에 트럭을 세우고 간판도 없는 허름한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쇠 깎는 소리와 함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영업 안 합니다. 나야, 창동 정기사. 문 좀 열어봐, 장 박사. 잠시 후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장 박사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다. 담배 냄새와 납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아니, 이게 누구야? 정 형님 아니쇼? 은퇴하고 시골 가서 농사 짓는다더니 웬일이요? 급한 일이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품에서 박살난 핸드폰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장 박사는 그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허. 이건 뭐 트럭 바퀴로 밟고 지나갔소? 메인보드가 아예 반으로 접혔겠는데. 살려내야 해. 돈은 달라는 대로 줄게. 이 안에 녹음 파일이랑 사진,
그거 무조건 꺼내야 해. 장 박사는 핀셋으로 부서진 조각들을 들춰보며 혀를 찼다. 형님, 이건 신이 와도 전원은 못 켜요. 액정, 배터리, 충전 단자 다 나갔어. 하지만 그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부서진 틈새를 뒤집어 보았다. 침이 꼴깍 넘어갔다. 메모리 칩. 저장 장치인 랜드 플래시 쪽이. 다행히 크랙은 안 갔네. 이 칩만 떼어내서 다른 리더기에 이식하면 데이터 덤프는 뜰 수 있을 것 같소. 근데 작업이 좀 까다로워. 칩 다리가 다 끊어져서 현미경 보면서 납땜을 새로 해야 하거든. 얼마나 걸려? 오늘 안에 돼? 오늘? 에이 형님. 이거 꼬박 하루는 걸려요. 밥도 안 먹고 해도 될까 말까야. 제발 부탁이다. 내 딸이 죽을 뻔했어. 이걸로 그놈 잡아야 해. 500만 원 줄게. 아니, 1000만 원이라도 줄게. 적금 깰 테니까 제발 오늘 안에만 해줘. 내 절박한 목소리에 장 박사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본 것일까?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거참. 정 형님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처음 보네. 알았소. 다른 의뢰 다 미루고 이것부터 잡을게. 대신 작업실 문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망이나 봐줘요. 집중해야 하니까.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장 박사는 즉시 현미경 조명을 켜고 작업에 들어갔다. 가느다란 인두기 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았다. 째깍째깍.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흘렀다.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 폴더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서방.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심호흡을 3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민호인가? 네, 장인어른. 어디세요? 병원에 안 계시던데. 놈은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병원에 전화를 해본 게 틀림없었다. 아, 잠깐 집에 좀 왔네. 영자. 자네 장모가 몸이 안 좋아서 약 좀 챙겨주고 자네 먹일 김치랑 반찬 좀 챙기려고. 금방 다시 갈 걸세. 아, 그러세요? 놀랐잖아요. 수진이 혼자 두고 어디 가셨나 해서. 간호사들이 잘 안 봐주니까 장인어른이 옆에 꼭 붙어 계셔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지금 짐 챙겨서 나가려던 참이야.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녁에 퇴근하고 다시 들를게요. 그때 뵙죠.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다. 저녁. 놈이 다시 온다고 했다. 그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핸드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수진이의 말대로라면 놈의 차 블랙박스에 내연녀와의 밀회와 범행 모의가 담겨 있을 것이다. 장 박사의 등 뒤를 보며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장 박사가 핸드폰을 살리는 동안 나는 또 다른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박사, 나 잠깐 나갔다 올게. 1~2시간쯤 걸릴 거야. 문 단단히 잠그고 있어. 어디 가게요? 다 되면 바로 가져가야지. 더 확실한 놈을 잡으러 간다. 낚싯밥을 던져놨으니 이제 건져 올려야지. 나는 비장한 눈빛으로 작업실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제 놈의 차, 그 움직이는 밀실을 털 차례였다. 오후 2시. 나는 트럭을 몰고 강민호의 회사가 있는 성수동으로 향했다. 놈은 중소무역회사 대리였다. 회사 건물은 1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었고 지하 주차장은 방문객 출입이 까다로웠다. 나는 근처 골목에 트럭을 세워두고 우산을 쓴 채 빌딩 건너편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빌딩 입구를 주시했다. 내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무모했다. 놈의 차 검은색 벤츠 E클래스. 그 안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것. 하지만 차 문을 열 방법이 없었다. 차 키는 놈의 주머니 속에 있을 테니까.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놈이 차를 쓰게 만들어서 잠깐 방심하는 틈을 노리는 것.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강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전화로 하면 목소리가 떨릴까봐 겁이 났다. 민호야, 장모가 갓 담근 파김치랑 곰국을 한솥 끓여놨네. 이거 무거워서 내가 들고 지하철 타기가 힘든데
자네 회사 근처 지나가는 길에 잠깐 줄 수 있을까? 병원 가기 전에 자네 차에 실어주고 싶어서.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왔다. 아버님, 그냥 병원으로 가져오시지 그러셨어요. 회사 앞이라 좀 그런데. 나는 다시 문자를 찍었다. 손가락이 굵어 오타가 자꾸 났다. 트럭을 끌고 왔는데 병원 주차비가 비싸서 안 가져가려고. 회사 앞에 잠깐만 나와주게. 5분이면 되네. 자네 좋아하는 파김치야. 놈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평소 처가 김치가 최고라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댔으니까. 게다가 장인이 회사 앞까지 왔다는데 매몰차게 거절하면 주변 직원들 보기에 모양새가 빠질 테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걸려들었다. 나는 트럭 짐칸에 싣고 다니던 빈 아이스박스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묵직한 척 낑낑대며 들어야 했다. 빗속을 뚫고 빌딩 주차장 입구로 걸어갔다. 경비원이 막아섰지만 여기 직원 가족인데 짐만 전해주고 갈 겁니다라고 말하며 트럭 열쇠를 보여주자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지하 1층 주차장은 습하고 어두웠다. 고급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나는 번호판을 확인하며 놈의 차를 찾았다. 12가 8901. 검은색 벤츠. 구석진 기둥 뒤에 놈의 차가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아이스박스를 든 채 차 옆에 섰다. 5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나타났다. 깔끔한 슈트 차림에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아버님,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놈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나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냐, 근처 거래처 왔다가 들른 거야. 자, 이거 받게. 영자가 자네 먹인다고 새벽부터 고생해서 끓인 거야. 나는 빈 아이스박스를 놈에게 건넸다. 안에는 사실 생수병 몇 개를 넣어 무게감만 맞췄다. 민호는 박스를 받아들더니 짐짓 놀란 척했다. 어이구, 꽤 무겁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 차 트렁크에 실어놓게. 냄새 안 나게 랩으로 꽁꽁 쌌어. 민호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다. 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차 문 잠금이 풀리는 경쾌한 소리. 트렁크가 자동으로 위로 올라갔다. 이때다. 놈이 트렁크에 짐을 싣는 그 짧은 순간. 놈의 시선이 뒤로 향해 있는 그 찰나의 시간. 나는 조수석 문을 벌컥 열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트렁크 쪽에서 민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아, 내 정신 좀 봐. 차 안에 우산을 두고 내린 것 같아서. 아까 올 때 자네 차를 탔던가 헷갈리네. 나는 횡설수설하며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여는 척했다. 몸을 차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내 눈은 룸미러 뒤에 붙어있는 블랙박스를 향했다. 최신형 아이나비 블랙박스. 옆면에 마이크로 SD카드가 꽂혀 있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제발 제발. 손톱으로 SD카드를 꾹 눌렀다. 딸깍. 스프링 반동으로 조그만 메모리 카드가 튀어나왔다. 나는 그것을 낚아채듯 잡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동시에 미리 준비해 온 가짜 SD카드 내 트럭 블랙박스에서 뺀 것을 구멍에 밀어 넣었다. 아버님, 거기 우산 없어요. 트럭 타고 오셨다면서요. 강민호가 트렁크를 닫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가짜 카드가 잘 들어가지 않았다. 구멍을 찾지 못해 헛손질을 했다. 안 돼, 지금 들키면 끝장이다. 등 뒤에서 놈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장인어른?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짜 카드를 밀어 넣었다. 딸깍. 들어갔다. 나는 태어난 척 몸을 일으켜 차 밖으로 나왔다. 아이고, 내가 노망이 났나 보네. 트럭에 두고 온 걸 깜빡했어. 허허. 나는 민호를 보며 멋쩍게 웃었다.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차 안을 한번 훑어보았다. 블랙박스 빨간 불이 정상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놈의 표정이 다시 온화하게 변했다. 비 오는데 얼른 가세요. 감기 드시겠어요? 김치는 잘 먹겠습니다. 그래, 수고하게. 저녁에 병원에서 보세.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다. 주머니 속에 손가락 한마디만 한 플라스틱 조각. 그 작은 것이 1000톤의 바위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트럭에 올라탄 나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해냈다. 수진아, 아빠가 해냈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다.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놈이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을 만들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다시 을지로로 향했다. 오후 5시. 다시 찾은 장 박사의 작업실. 공기는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장 박사는 눈이 벌개진 채 모니터 2대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왔어? 딱 맞춰 왔네. 방금 막 데이터 덤프 끝났어. 장 박사가 턱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 가득 수천 개의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깨진 액정 속에 갇혀있던 수진이의 기억들이었다. 이게 다 복구된 건가? 90% 이상 살렸어. 특히 음성 녹음 파일이랑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건 손실 없이 다 나왔네. 형님, 근데 이거. 장 박사가 말을 흐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이거 경찰에 바로 가져가야겠던데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던데. 그는 헤드폰을 내게 건넸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헤드폰을 귀에 썼다. 장 박사가 마우스로 파일 하나를 클릭했다. 20251021432 M45.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비상구 계단의 울림소리가 들려왔다. 마이너스 민호 씨, 이거 놔. 이거 놓고 말해. 수진이 목소리 마이너스 놓으라고. 그래, 놔줄게. 근데 너 그거 경찰에 가져가면 우리 다 죽어. 내 인생만 망하는 줄 알아? 장인어른 회사도 세무조사 받게 만들 거야. 강민호 목소리 마이너스. 당신 미쳤어? 아빠 회사가 왜 나와? 당신이 횡령한 거잖아. 마이너스.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우당탕, 둔탁한 타격음. 수진이의 비명. 마이너스. 악. 여보, 왜 이래? 살려줘. 마이너스. 그러게 눈 감아줬으면 좋잖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어차피 보험금 수령인 나로 되어 있더라. 고맙게도. 그리고 잠시 후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끔찍한 소음이 들렸다. 계단을 구르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마이너스. 수진이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뒤로 뚜벅뚜벅 내려오는 구두 굽소리. 마이너스. 질기네. 목이 부러졌어야 했는데. 강민호의 속삭임이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더욱 공포스러웠다. 마이너스. 잘 가라, 수진아. 다음 생엔 부잣집 딸 말고 그냥 멍청한 여자로 태어나. 나는 헤드폰을 벗어던지고 바닥에 구토를 했다.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헛구역질을 했다. 눈앞이 시뻘겋게 물들었다. 내 딸이, 내 어린 딸이 저런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갔다. 그런데 나는 그놈에게 밥을 먹이고 사위라고 부르며 웃어주었다. 으아악.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작업실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장 박사가 놀라서 내 어깨를 잡았다. 형님, 진정해요. 진정해. 죽여버릴 거야. 내 손으로 그 새끼 가죽을 벗겨 죽여버릴 거야. 형님, 정신 차려. 지금 가서 그놈 족치면 형님이 살인자 되는 거야. 수진이는 어쩌고? 수진이 평생 병원에 누워있게 할 거야? 장 박사의 일갈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그래, 수진이. 수진이를 지켜야 한다. 내가 감옥에 가면 수진이를 지킬 사람이 없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주머니에서 아까 훔쳐온 SD카드를 꺼내 장 박사에게 내밀었다. 이것도 확인해줘. 놈의 차 블랙박스야. 장 박사는 말없이 SD카드를 받아 리더기에 꽂았다. 화면에는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의 영상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20260124345000 프런트 비 내리는 도로. 강민호의 차가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다. 마이너스 오빠, 근데 걔 진짜 안 깨어나겠지? 나 무서워. 마이너스아, 걱정 말라니까. 오늘 밤에 가서 확실하게 마무리할게. 마이너스 마무리? 어떻게? 마이너스 산소 투여량을 좀 조절하든가 아니면 베개로 누르든가. 병원이라 CCTV 없는 사각지대 내가 다 봐놨어. 오늘 당직 의사 멍청해서 잘 몰라. 오늘 밤. 놈이 오늘 밤에 수진이를 죽이러 온다. 시계를 봤다. 오후 6시 30분.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사, 이 파일들 USB에 다 담아줘. 그리고 복사본 하나 더 만들어서 박사가 가지고 있어줘. 혹시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이거 바로 경찰서랑 방송국에 뿌려. 무슨 일이라니? 형님, 위험한 짓 하려는 거 아니지? 아니야. 법대로 할 거야. 근데 그냥 감옥 보내는 걸로는 성에 안 차. 나는 이를 갈았다. 놈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야. 그리고 수진이가 당한 고통 1000배 만배로 돌려줄 거야. 나는 USB를 받아들고 작업실을 나섰다. 비는 그쳐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제 마지막 연극을 준비하러 병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놈이 내 딸을 죽이러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놈을 잡을 덫을 놓아야 했다. 오후 7시 20분. 서울 아산병원 주차장. 비는 잦아들었지만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나는 트럭 안에서 핸들을 잡은 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장 박사가 복구해준 USB와 강민호의 블랙박스 SD카드가 담긴 비닐 지퍼백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내 딸의 피와 눈물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건 탄환이었다. 나는 112가 아닌 도봉경찰서 강력팀에 있는 고향 후배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112에 신고해서 절차를 밟다가는 오늘 밤 놈을 놓칠 수도 있었다. 놈은 오늘 밤 내 딸의 숨통을 끊으러 온다고 했다. 현장에서 잡아야 했다. 살인 미수범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최 형사 하나다. 정만식이야. 지금 당장 아산병원으로 좀 와주라. 사복 입고 믿을 만한 놈들 데리고. 형님?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그래요? 저 지금 당직이라. 사람 목숨이 달렸다. 내 딸 수진이. 그 착한 놈이라던 사위놈이 오늘 죽이러 온단다. 증거 다 있어. 와서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봐. 이거 듣고도 안 오면 내가 오늘 그놈 죽이고 감옥 간다. 내 목소리에 살기를 느꼈는지 최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갑니다. 20분 안에 도착해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요, 형님. 20분 뒤 병원 로비 구석진 벤치에서 최 형사와 만났다. 그는 건장한 후배 형사 2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노트북을 펴고 장 박사가 따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계단에서 수진이를 밀어버리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타격음, 그리고 잘 가라, 수진아라고 속삭이는 강민호의 목소리가 로비의 소음을 뚫고 형사들의 귓가에 박혔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내연녀와 오늘 밤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가 흘러나왔다. 최 형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리쳤다. 이런. 개만도 못한 새끼가. 형님, 이거면 영장 없어도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당장 수갑 채웁시다. 아니, 지금 잡으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최 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지금 잡으면 기껏해야 상해치사 미수나 가정폭력으로 엮어서 변호사 쓰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 거야. 놈은 법을 좀 아는 놈이야. 확실하게 보내버려야 해. 그럼 어쩌시려고요? 놈이 오늘 밤 병실에 들어와서 수진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살인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덮쳐야 해. 그래야 살인 미수로 빼도 박도 못하게 쳐넣을 수 있어. 형님, 너무 위험해요. 수진 씨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래서 자네들을 부른 거야. 내가 병실 안에 CCTV 설치하고 숨어 있을게. 놈이 행동 개시하면 그때 들이닥쳐. 최 형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신 형님 절대 놈이랑 몸싸움하지 마세요.
형님이 다치면 우리도 징계 먹고 수진 씨도 지킬 사람 없어져요. 우리는 작전을 짰다. 병실 안에는 소형 카메라를 화분과 TV 뒤에 숨겨 설치했다. 김 간호사의 도움으로 병실 바로 옆 비품 창고를 상황실로 쓰기로 했다. 거기서 모니터로 병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다가 놈이 움직이면 바로 제압하기로 했다. 병실로 돌아온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는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수진아, 무섭지?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위험한 연극을 하게 해서.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그 새끼 잡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거야. 딸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죽음의 문턱을 보고 온 아이였다. 생각보다 강했다. 놈이 오면 자는 척해. 절대 눈 뜨지 말고 무슨 짓을 하든 가만히 있어. 아빠랑 형사님들이 바로 옆방에 있어. 1초도 안 돼서 달려올 거야. 알았지? 응. 아빠만 믿을게. 오후 9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병실 안에 불을 끄고 무드등 하나만 켜두었다. 카메라 렌즈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최 형사와 후배들은 비품 창고에, 나는 병실 안 화장실에 숨을까 하다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품 창고에서 함께 모니터를 보기로 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띵 마이너스 하고 울렸다. 모니터 화면 속 복도 CCTV에 익숙한 실루엣이 잡혔다. 검은 정장, 한 손에는 서류 가방.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강민호였다. 놈이 오고 있었다. 가장 선한 얼굴을 한 악마가 내 딸을 죽이러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장인어른, 주무세요? 강민호가 병실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다. 나는 비품 창고 모니터로 놈의 동태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대 위에는 수진이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깊이 잠든 척하고 있었고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는 내가 일부러 벗어둔 점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10분 전 놈에게 문자를 보냈었다. 민호야, 내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약 좀 사러 편의점에 잠깐 내려왔네.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수진이 좀 보고 있게. 놈은 그 문자를 보고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겠지. 강민호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딸깍 잠갔다.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내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옆에 있던 최 형사가 무전기를 꽉 쥐었다. 상황 시작됐습니다. 전원 대기. 화면 속 강민호는 내가 벗어둔 점퍼를 한번 쳐다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나에게 보여주던 그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간 섬뜩한 조소였다. 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진이의 침대로 다가갔다.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렸다. 수진아. 놈이 불렀다. 다정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칼날 같았다. 아직도 숨을 쉬네. 지겹지도 않아? 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하얀 라텍스 장갑이었다. 놈은 익숙하게 장갑을 꼈다. 지문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치밀함에 치가 떨렸다. 너 때문에 내 인생 계획이 다 꼬였어. 그냥 그때 계단에서 깔끔하게 갔으면 좋았잖아. 보험금 5억이면 나도 새 인생 시작하고 너도 편하고. 안 그래? 수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훌륭한 연기였다. 하지만 모니터로 확대된 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주먹을 입에 물고 오열을 참았다. 우리 자기, 많이 아프지? 오빠가 편하게 해줄게. 오늘 밤 지나면 다 끝날 거야. 장인어른도 곧 따라가시게 해드릴게. 너 없으면 충격받아서 금방 가실 거 아니야? 그 재산 다 누가 관리하겠어. 결국 다 내 거가 되는 거지. 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베개를 집어들었다. 아니었다. 베개를 다시 내려놓았다. 너무 흔한 방법이라 부검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놈의 시선이 산소호흡기 튜브와 그 옆에 연결된 링거줄로 향했다.
이게 낫겠네. 주사에게 공기를 좀 넣어주면 심장마비로 깔끔하게 가겠지? 의료사고처럼 보이기도 쉽고. 강민호는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빈 주사기였다. 공기색 전증을 노리는 수법이었다. 놈은 주사기 피스톤을 당겨 공기를 채웠다. 그리고 링거줄의 주입구로 다가갔다. 잘 가 여보. 지옥 가서도 나 원망하지 마. 멍청한 내 탓이니까. 놈의 손이 링거줄을 잡았다. 주사기 바늘이 고무마개를 찌르려는 그 순간. 지금이야. 진입해. 나의 비명과 동시에 최 형사가 비품 창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도 쇠파이프 하나를 들고 뒤를 따랐다. 쾅!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강민호가 화들짝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움직이지 마. 서울 도봉서 강력팀이다. 최 형사와 형사들이 순식간에 놈을 덮쳤다. 강민호는 바닥에 처박히면서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소리 질렀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이거 안 나? 안 놓기는 개뿔이.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형사들이 놈의 팔을 꺾어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철컥. 그 차가운 금소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바닥에 깔린 강민호 앞에 섰다. 놈은 고개를 쳐들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당황,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자, 장인어른, 이게 무슨 오해입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영양제 놔주려고. 영양제? 공기주사가 영양제냐? 이게만도 못한 새끼야. 나는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놈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었다. 최 형사가 다급하게 나를 말렸다. 형님, 안 됩니다. 잡았잖아요. 이제 법으로 죽여야죠. 나는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장 박사가 복구해준 박살난 핸드폰을 꺼내 놈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뭔지 알겠냐? 강민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에이, 이걸 어떻게 해? 내가 화장실 환풍기에 숨겨둔 내 죄악이다. 그리고 내 차 블랙박스, 내가 횡령한 장부, 내연녀랑 뒹구는 사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넌 끝났어. 강민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시발. 그년이 말했군. 깨어난 거였어. 식물인간인 척 연기한 거였어. 놈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수진이를 노려보았다. 수진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놈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연기했어. 너 같은 악마를 잡으려면 나도 악귀가 돼야 했으니까. 민호 씨, 아니 강민호. 넌 감옥에서 썩는 것도 아까워. 이 독한 년. 죽어버리지. 왜 안 죽어서 내 인생을 망쳐. 강민호가 발악하며 몸부림쳤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놈의 뺨을 후려갈겼다. 내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강한 일격이었다. 짝! 소리와 함께 놈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끌고 가.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형사들이 강민호를 일으켜 질질 끌고 나갔다. 놈은 복도로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다.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변호사 부를 거야. 이건 함정 수사야. 증거 조작이라고. 놈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진이가 침대에서 내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아빠. 고마워. 아빠가 나 살렸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안도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창밖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다. 도봉경찰서 취조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리쬐는 그곳은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강민호는 수갑을 찬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말끔했던 슈트는 구겨졌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다. 최 형사가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나도 참관실 유리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호 씨, 변호사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겠다면서요? 근데 어쩌나 당신이 믿던 그 로펌 변호사들 이 사건 안 맡겠다고 하던데. 최 형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당신 장인어른 회사 자문 변호사였던 김 변호사 알지? 그 양반이 당신 횡령 자료 보더니 바로 손절하더만. 살인 미수의 횡령, 보험 사기까지. 승산 없는 게임에 누가 끼겠어. 강민호의 입가가 움찔거렸다. 증거가 차고 넘쳐요. 피해자 진술, 현장 녹음, 블랙박스 영상, CCTV, 그리고 현행범 체포까지. 당신은 최소 15년이야. 운 없으면 무기징역이고. 증거.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영장 없이 딴 녹음이나 블랙박스는 증거 효력 없어요. 강민호가 법 지식을 들이대며 뻔뻔하게 대꾸했다. 최 형사가 피식 웃었다. 아, 그래.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손님을 한 분 더 모셔왔지. 취조실 문이 열리고 형사 한 명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강민호의 내연녀 이소영이었다. 그녀는 화장이 다 번진 채 엉망진창인 몰골로 울고 있었다.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들어오는 그녀를 보자 강민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소영아, 내가 왜? 이소영은 강민호를 보자마자 악을 썼다. 야, 이 나쁜 새끼야. 내가 시켰잖아. 내가 다 꾸민 일이잖아. 난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녀는 살기 위해 강민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형사님, 저 남자가 다 했어요. 수진 언니 밀어버린 것도 저 남자고 횡령한 돈으로 도박한 것도 저 남자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맞장구만 친 거예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미친년이. 야, 너도 같이 공모했잖아. 보험금 타면 반띵하자고 한 게 누군데. 강민호도 지지 않고 고함을 질렀다. 서로를 향해 추악한 비난을 쏟아내는 두 사람. 사랑? 그들이 말하던 사랑은 결국 돈 앞에서 썩어 문드러질 욕망 덩어리에 불과했다. 나는 유리 너머로 그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저런 것들에게 내 딸이 죽을 뻔했다니. 최 형사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조용히 해. 둘 다 닥쳐. 아주 콩가루 커플 납셨네. 자, 이소영 씨. 당신은 공범으로 인정하고 협조하면 형량 좀 깎아줄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강민호가 시켜서 했다는 증거 있어? 있어요. 카톡 내용, 통화 녹음 다 제 핸드폰에 있어요. 이 남자가 저한테 와이프 처리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꼬신 내용 다 있어요. 이소영의 배신으로 강민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공범의 자백. 그것은 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강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취조가 끝나갈 무렵 나는 취조실 안으로 들어갔다. 최 형사가 말렸지만 마지막으로 놈에게 할 말이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강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민호. 내가 불렀다. 나는 내가 밉다.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쌍하구나. 돈 몇 푼에 영혼을 팔고 가족을 팔고 결국 내 인생까지 팔아먹은 꼴이라니. 죄송합니다. 기계적인 사과. 영혼 없는 말이었다. 죄송? 아니. 넌 죄송해할 필요 없다. 넌 이제부터 평생 좁은 감옥방 안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곱씹으며 살아가야 할 테니까. 내 딸 수진이? 넌 잊어라. 그 아이는 이제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거다. 내가 망가뜨리려 했던 그 삶을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낼 테니까. 나는 놈의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었다. 그저 차갑게 내려다보고는 뒤돌아 나왔다. 등 뒤에서 강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파멸에 대한 자기 연민일 뿐이니까. 경찰서를 나오니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며칠간 나를 짓누르던 먹구름이 거친 기분이었다. 나는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고 창동 집으로 향했다. 이제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5시였다.
아내 영자는 거실에 불을 켜놓고 뜬 눈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어? 아내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진이의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다는 것, 사위가 범인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밤 그놈을 잡았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내는 비명을 지르고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그 착한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낡은 주공 아파트 거실에 우리 부부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 울음 끝에는 희망이 있었다. 악몽은 끝났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여보, 울지 마. 수진이 살아있잖아. 우리 수진이 강한 아이야. 이제 우리가 더 잘해주면 돼. 그 나쁜 놈은 벌 받을 거고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살면 돼. 내가 아내의 등을 토닥였다. 아내는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우리 수진이 살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창밖으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진짜 아침이 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놈에게 내려질 최후의 판결뿐이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 공기는 무거웠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이 감돌았다. 창밖에는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법정 안은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은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피고인석을 응시했다. 수의를 입은 강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빳빳한 이탈리아산 정장을 입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던 놈이었다. 하지만 지금 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머리카락은 깎여나가 듬성듬성했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 옆에는 공범인 내연녀 이소영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증인 들어오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법정 문이 열리고 전동 휠체어 소리가 윙마이너스 하고 들려왔다. 내 딸 수진이었다. 아직 걷지 못하는 수진이는 환자복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 들어왔다. 내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 증인석까지 데려갔다. 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딸의 어깨를 한번 꽉 쥐어주었다. 괜찮다, 아빠가 뒤에 있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증인 정수진 씨,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수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날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잔인한 시간이었다. 피고인 강민호는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피고인석의 강민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강민호는 수진이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보고 있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니, 저 사람은 저를 비상구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되자 핸드폰을 뺏어부셨고 신고하려는 저를 뒤에서 밀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저 사람의 손이 제 등을 강하게 떠미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호의 국선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머리를 다쳐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락의 충격으로 인한 기억 왜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뻔뻔한 변론이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검사는 여유로웠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복구된 녹음 파일과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법정 내 대형 모니터에 녹음 파일 파형이 떴다.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그날의 끔찍한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마이너스 잘 가라, 수진아. 다음 생엔 멍청한 여자로 태어나. 강민호의 목소리였다. 너무나 선명하고 차가운 그 목소리가 법정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입에서 허 하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피고인을 내려다보았다. 이어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다. 병실에 잠입해 공기 주사를 놓으려던 순간 내연녀와 범행을 모의하며 낄낄거리는 음성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2년이 아직도 숨이 붙어 있네. 오늘 밤에 산소 호흡기 꺼버릴까? 강민호는 귀를 막고 싶어 하는 듯 몸을 비틀었다. 이소영은 고개를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변호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진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판사님,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했고 제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동안 제 귀에 대고 죽으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평생 휠체어에 앉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저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 걸 보기 위해 악마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부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벌을 내려주세요. 딸의 절규의 방청석에 있던 아내 영자가 오열했다.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져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2주 후 선고 공판일. 재판부는 단호했다. 피고인 강민호는 배우자를 살해하려 했고 실패하자 병실에서 재차 살해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장인의 회사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하고 내연녀와 공모해 보험 사기를 계획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다.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 판사는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강민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피고인 이소영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탕, 탕, 탕.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20년. 강민호가 55살이 되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다. 놈은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난동을 부리려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이건 무효야. 내가 안 죽였잖아. 살아있잖아. 놈의 비명소리가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졌다. 법원을 나오자 뜨거운 여름 햇살이 쏟아졌다. 수진이는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을 감고 햇살을 느끼는 딸의 얼굴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아빠, 끝났어. 진짜 끝났어. 그래.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내 영자는 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법원 앞마당에 서 있었다. 지옥 같았던 지난 겨울과 봄이 가고 비로소 진짜 여름이 오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우리는 쌍문동 신혼집을 정리했다. 그 집에는 끔찍한 기억만 남아 있었다. 전세 보증금을 빼고 강민호가 빼돌렸다가 압류된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비록 전액은 아니었지만 급한 불은 꿀 수 있었다. 수진이는 우리 집 창동 주공 아파트로 들어왔다. 좁은 집이었지만 우리는 짐을 줄이고 거실을 넓게 텄다.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도록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는 안전바를 설치했다. 내가 직접 드릴을 들고 공사를 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힘들지 않았다. 내 딸이 살 집이었다. 재활치료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강민호와의 싸움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수진이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었다. 척추 신경 손상이 심해 다시 걷기는 힘들 거라는 게 의사들의 소견이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빠, 나 걸을 거야. 그 새끼한테 보란 듯이 두 다리로 서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줄 거야. 매일 아침 나는 트럭 조수석에 수진이를 태우고 도봉구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향했다. 낡은 트럭이라 승차감이 좋지 않아 미안했지만 수진이는 불평 한 번 없었다. 물리치료실에서 들려오는 딸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펴고 감각이 없는 다리를 움직이려 안간힘을 쓰는 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곤 했다. 아빠 너무 아파. 쉬었다 하자. 수진아, 무리하지 마. 아니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할래. 딸은 독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다시 평행봉을 잡았다. 아내는 옆에서 수건으로 딸의 땀을 닦아주며 같이 울었다. 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운전기사 노릇밖에 없다는 게 한스러웠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내 트럭이 폐차될 때까지 딸을 태우고 다니겠다고 다짐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수진이의 상태는 아주 조금씩 거북이 걸음처럼 호전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허벅지에 힘을 주어 휠체어에서 침대로 혼자 옮겨갈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도 놀라운 회복력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다. 퇴근길 정체에 갇힌 트럭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빠, 나 붕어빵 먹고 싶어. 붕어빵? 요 앞 사거리에 팔던데. 사갈까? 아니, 내가 사올래. 내가? 휠체어 내리기 번거로운데. 아니, 걸어서. 나는 귀를 의심했다. 수진이가 장난꾸러기처럼 웃고 있었다. 오늘 병원에서 보조기 차고 5걸음 걸었어. 선생님이 이제 지팡이 짚고 조금씩 연습해도 된대. 나는 급히 트럭을 갓길에 세웠다. 그리고 딸을 쳐다보았다. 정말이냐? 정말 걸었어? 응. 아직은 아기 걸음마 수준이지만 그래도 땅을 밟았어. 내 발로. 나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늙은 버스 기사의 주책 맞은 눈물이었다. 수진이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울지 마, 정 기사님. 갈 길이 멀어. 얼른 붕어빵 사러 가자. 그날 우리는 붕어빵 5,000원어치를 사서 집으로 갔다. 눅눅해진 붕어빵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달콤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사건이 있은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창동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만발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비가 내렸다. 오늘은 수진이의 생일이었다. 아내 영자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하느라 분주했다. 좁은 주방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죽어가던 제라늄이 봄볕을 받아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우리 집처럼 다시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다. 아빠, 밥 먹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기적이 서 있었다. 수진이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2발로 서서 수저를 놓고 있었다. 아직 다리를 조금 절룩거렸고 지팡이 없이는 위태로웠지만 휠체어는 거실 한 구석으로 치워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미역국, 불고기, 잡채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평범한 밥상. 하지만 2년 전 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는 꿈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여보, 얼른 앉아요. 국 식어요. 아내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웃었다. 얼굴에 주름은 늘었지만 그늘은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생일 축하한다, 수진아. 고마워, 아빠. 엄마도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수진이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밥알을 씹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꾸역꾸역 삼켰다.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였다. 따뜻한 밥을 같이 먹고 서로의 눈을 보고 웃고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강민호 그놈은 평생 알지 못할 행복이었다.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제 손으로 걷어차 버린 이 소박하고 위대한 행복을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냈다. 아빠, 나 다음 달부터 다시 글 쓰려고. 수진이가 말했다. 딸은 사고 전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보며 작가를 꿈꾸던 아이였다. 그래? 몸은 괜찮겠어? 응. 집에서 노트북으로 하면 돼. 이번엔 우리 가족 이야기 써보려고. 끔찍했지만 결국 이겨낸 사람들 이야기. 좋지. 베스트셀러 되겠는데? 내가 농담을 던지자 아내와 수진이가 까르르 웃었다. 낡은 아파트 거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 같이 산책을 나갔다. 수진이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나와 아내는 딸의 양옆에서 보폭을 맞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아파트 화단에 핀 철쭉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동네 어귀 벤치에 앉아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 퇴근하는 직장인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아름다웠다. 문득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딸의 손은 따뜻했다. 병실에서 얼음장처럼 차갑던 그 손이 아니었다. 아빠. 응? 그때. 내 말 믿어줘서 고마워. 아빠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내 손등 위로 딸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아니야. 내가 버텨줘서 고마운 거지. 살아있어줘서 숨 쉬어줘서. 아빠는 그거면 됐다. 더 바랄 게 없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도봉산 자락을 감싸 안고 있었다. 어둠은 다시 올 것이다. 밤은 매일 찾아오니까. 하지만 우리는 안다. 아무리 긴 밤도 결국엔 아침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 이름은 정만식. 67살. 한때는 버스 핸들을 잡고 서울 시내를 누볐고 한때는 딸을 죽이려던 악마와 싸웠던 아버지.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걷는 딸의 뒤를 지키는 든든한 그림자.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 이제 가자. 바람이 차다. 응, 아빠. 수진이가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집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갔다. 등 뒤로 길게 늘어진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밤이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